집 한 채로 자식 뒷바라지했다가 노숙자 된 부부 실화, 그리고 구세주가 된 노인복지주택. 여러분, 평생 모은 집 한 채를 자식, 해외 유학비로 담보대출 받으셨다가 연락마저 끊긴 아들 때문에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70대 부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정호, 미경 부부는 30년간 검소하게 살며 마련한 아파트에서 평온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줬죠. 처음엔 성실히 연락하던 아들이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학업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구조조정으로 실직까지.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갈 곳 잃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노인복지주택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아야 할 노인복지주택의 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시니어 가정이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정호 씨 62세, 미경 씨 59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모든 것을 아들 준석이를 위해 희생해왔습니다. 정호 씨는 중소기업에서 35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미경 씨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9살인 아들 준석이가 부모님께 찾아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해외 MBA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정말로 큰 기업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MBA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미국 기준으로 학비만 연간 7만 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2년간의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총 3억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호와 미경 부부는 고민에 빠집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이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평생 살아온 집,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우리 준석이가 그동안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데요. 미경 씨의 이런 말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46% 수준입니다. 정호 씨 부부는 시가 4억 원 정도인 아파트를 담보로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매월 대출 이자만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해서라도 아이만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정호 씨는 내 평생의 집이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준석이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첫 달에는 성실하게 연락도 하고 MBA 과정에 대한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정호와 미경 부부는 아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석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며 MBA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호와 미경 부부는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MBA 과정에서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동기들과의 모임 비용이나 각종 세미나 참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 MBA 학생들의 평균 생활비는 월 3-4,0달러, 우리 돈으로 40만 5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각종 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월 6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호 부부는 이미 매월 500만 원을 보내고 있었는데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호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35년간 성실히 다닌 회사였지만 62세라는 나이와 높은 연봉 부담 때문에 명예퇴직 대상자 1순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후반 60대 초반 직장인들의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률은 2023년 기준 약 65% 수준으로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정호 씨는 퇴직금으로 8천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이미 대출 이자와 아들의 유학비로 매월 700만 원이 나가는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경 씨는 남편의 퇴직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경 씨가 마트 새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59세의 나이에 냉동창고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진열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급 1만 30원, 하루 5시간씩 일하면 월급이 약 145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호 씨도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35년간 관리직에서 일하던 사람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대리운전 핸들을 잡게 된 것입니다. 체면? 그런 건 사치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 수입은 날씨와 요일에 따라 들쭉날쭉했고 월 평균 200만 원을 벌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경 씨의 마트 아르바이트 수입과 합쳐도 월 35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매월 대출 이자 14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그리고 아들에게 보내는 700만 원을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며 버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연락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전화를 받아도 돈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모의 안부를 묻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서. 정호 씨가 말을 꺼내려 하면 준석이는 그래서 송금이 늦었구나. 빨리 보내주세요. 여기 생활이 정말 빠듯해요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함께 일궈온 일상이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석이가 미국으로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호와 미경 부부는 총 8억 원 가까운 돈을 보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2억 8천만 원은 물론이고 퇴직금, 적금, 보험해지금까지 모두 아들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만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준서가 엄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MBA 과정은 잘 따라가고 있어? 미경 씨가 간신히 연결된 국제전화로 물어보면 준석이는 항상 바쁘다며 통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석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한국 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학교를 그만둔 것 아시나요? 저희 아이가 말하기를 준석이가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고 하던데요. 미국 MBA 프로그램의 중도 포기율은 일반적으로 510% 정도입니다. 학업 부담, 경제적 어려움, 진로 변경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준석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정호 씨가 급하게 학교에 직접 연락해보니 준석이는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자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학생 신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6개월 동안 준석이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지냈던 것일까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석이가 현지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고 한국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MBA는커녕 정식 직업도 없이 불법 체류 상태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아빠가 집까지 담보로 잡고 너를 믿고 보낸 돈인데. 미경 씨가 울면서 전화를 걸었지만 준석이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 인생이에요. MBA가 제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더 이상 돈 보내지 마세요. 저 혼자 알아서 살 수 있어요. 해외 유학 후 현지 정착을 시도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철저한 계획하에 합법적인 경로로 진행됩니다. 준석이처럼 부모를 속이고
무계획적으로 현지에 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 이후로 준석이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부모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정호와 미경 부부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35년간 그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서로를 위로하며 울던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경제적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돈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 매월 대출 이자 140만 원은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마트 아르바이트와 정호 씨의 대리운전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정호와 미경 부부의 부채는 이미 3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자만으로도 연간 1,6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체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 물건인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과 그리움, 그리고 경제적 절망감이 이들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경 씨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과연 이 부부에게는 어떤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을까요? 결국 은행의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더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호와 미경 부부가 평생 살아온 30평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것입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파트 시가 4억 원에서 대출 원금 2억 8천만 원과 연체이자를 제외하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연체이자와 각종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미경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62세와 59세, 이 나이에 새로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트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사님,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하던데요. 정호 씨는 반신반의하며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만 60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호 씨는 62세, 미경 씨는 59세로 아직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정호 씨가 절망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위한 주요 조건들을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호와 미경 부부는 아파트를 경매로 잃은 상황이라 이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4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약 520만 원이므로 2인 가구는 이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호 씨의 대리운전 수입과 미경 씨의 마트 아르바이트 수입을 합쳐도 월 35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자산 기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아파트를 경매로 잃고 빚까지 진 상황이라 자산 기준 역시 문제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그리고 무엇보다 무주택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경매로 집을 잃었다는 증명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이 나이에 이런 서류들을 다 준비해야 하다니. 미경 씨가 한숨을 쉬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24시간 응급상황 대응체계, 건강관리실, 경로식당, 각종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가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겨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던 터라 이런 지원 체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신청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면접과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야 했고 예비 후보로 등록된 후에도 실제 입주까지는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데 1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정호 씨가 답답해했지만 담당자는 임시거주 지원이나 긴급주거 지원 등 다른 제도도 함께 알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드디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평생 이런 신청을 해본 적이 없던 정호와 미경 부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경 씨의 불안한 질문에 정호 씨는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이제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과연 이들 부부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주 후에는 어떤 새로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6개월의 기다림 끝에 연락이 왔습니다. 입주 심사를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정호와 미경 부부는 반가움과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앞섰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고령자 복지주택 16평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평생 살았던 30평 아파트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지만 갈 곳 없던 이들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첫 달 비용 고지서를 받아본 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대료는 월 18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라 부담이 적었지만 관리비가 생각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각 세대는 상주 직원 3명과 미화원 1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합쳐 10만 11만 원의 일반 관리비를 매월 기본 부담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을 포함하면 관리비만으로도 월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보, 임대료는 싸다더니 관리비가 이렇게 비싸면 결국 비슷하네요. 미경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비싸다는 문제는 이미 알려진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내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응급상황 대응 체계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주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겨도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래서 관리비가 비싼 거구나. 정호 씨는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가기 불안했던 노후에 이런 안전망이 있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복지주택의 다양한 서비스들도 점차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1층에는 경로식당이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각각 3,000원에서 4,000원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요리하기 어려운 나이에 균형 잡힌 식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건강관리실에서는 주 2회 방문 간호사가 와서 혈압, 혈당 체크를 해주고 간단한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 참 편하네요. 미경 씨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각종 여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노래교실, 화요일에는 요가교실, 수요일에는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던 이들에게는 소중한 사회적 활동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언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받아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미경 씨는 요가교실에서 만난 이웃들과 친해지면서 점차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16평의 좁은 공간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았고 위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나 옆집의 생활 소음이 신경 쓰였습니다. 벽이 좀 얇은 것 같아요. 이웃의 TV 소리가 다 들려요.
정호 씨가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웃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모여 살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 씨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미경 씨가 반찬을 나눠드리고 박 씨 할머니는 뜨개질을 가르쳐주는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이웃이구나. 정호 씨는 평생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이웃과 이렇게 가까워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복지관과의 연계 서비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 1회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는 의료연계 서비스를 통해 동행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말에 계산해 보니 임대료 18만 원, 관리비 15만 원, 식비 20만 원 경로식당 이용, 기타 생활비 15만 원으로 총 68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예전에 30평 아파트에서 생활할 때 월 150만 원 이상 들던 것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곳에서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에요. 미경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지주택 로비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호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집을 잃은 분, 사업 실패로 여기 오게 된 분,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분 등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정호 씨는 오히려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이웃들이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며 정호와 미경 부부는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고 관리비 부담도 있지만 안전하고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들 준석이가 연락을 끊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어요. 미경 씨의 이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이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이웃이, 혈연보다 인연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정호와 미경 부부의 이야기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셨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모한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정호와 미경 부부의 경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한순간의 감정적이고 무모한 선택이 평생 준비해온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는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노인복지주택이나 고령자복지주택 같은 공공지원 시스템이 그 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과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 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을 기본 연령 요건으로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65세가 기준선입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이는 정호와 미경 부부처럼 집을 잃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총 자산이 2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3,80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비용은 어떨까요? 전용 면적 26이 기준으로 보증금 239만 원에 월임대료 4만 7천 원 정도입니다.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하면 월임대료를 3만 2천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200만 350만 원, 월임대료는 4만 7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리비가 별도라는 점입니다. 공용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경비비 등이 추가로 부과되는데 작은 단지일수록 1인당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입주자들이 예상보다 높은 관리비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안부 확인,
청소와 식사 등 가사 서비스, 건강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동여가, 식사 복지보건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24시간 응급콜 시스템이 있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안심이 됩니다. 경로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 건강관리실에서의 기본적인 건강 체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여가 활동까지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3050년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일반 임대주택처럼 재계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노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대부분 전용 면적이 42 이하로 12인 거주에 적합한 면적이라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생활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나 이웃 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호와 미경 부부처럼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이런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큽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큰 위안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LH청약센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여러분, 정호와 미경 부부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무모한 선택을 하지 말자는 교훈만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마련해 놓은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정호와 미경 부부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